예, 안녕하십니까. 형소법 이제 공소시효 마지막 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시효 정지, 공범 간의 시효 정지에서 대항범은 제외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대항범이 제외되는 이유를 지금 살펴봤는데,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는 필요적 공범이긴 하죠. 필요적 공범이긴 한데, 각자 자기 조건을 실현하고 별도로 처벌되지, 총정지니까 시효 정지 그렇게 안 되는 이유. 그거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말하는 시효가 정지되는 공범은 함께 동일한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경우, 공동정범이라든가, 살인죄의 공동정범처럼 이렇게 함께 동일한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공범, 또는 합동절도처럼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이런 경우에만 시효가 정지되는 공범으로 보는 거지, 필요적 공범은 그 공범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형소에서 공범이 나오면 대부분 형법상의 모든 공범을 말하는 것인데, 시효 정지만 예외예요. 시효 정지되는 공범은 이 필요적 공범을 제외한다. 이걸 꼭 잘 기억하고, 이게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되십니까? 네, 됐고요. 꼭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를 마지막 살펴볼 건데, 객관적 범위죠. 여러분, 객관적 범위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요건 언제나 객관적 범위가 나오면 요거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여러분 쓸게. 여기다가 하나의 범죄. 전부입니다. 전범위. 전부에 미치는 거죠. 하나의 범죄 전부에 미치는 거야. 그래서 일부만 공소가 제외도 다른 부분, 전부의 시효가 전부의 동일성 인정되는 전부가 된다. 언제나 객관적 범위는 언제나 그래요. 평소법 객관적 범위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전부에 미치는 것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됐습니다. 주관적 범위, 특히 주관적 범위의 공범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럼 마지막 남은 것은 공소시효가 완성 효과죠. 완성 효과인데 답이 여러분, 시효가 완성되면 그동안 불기소가 오래됐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건 좀 기억해야 돼. 시효가 완성되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검사는 더 이상 공소 제기할 수 없어요. 완성되면, 자, 검사는 불기소 처분. 왜? 나는 더 이상 공소권이 없다는 거야. 상실했다. 공소권이 상실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해야 되고, 경찰은 알 필요 없고요. 불송치결정. 근데 경찰도 검사한테 송치하면 안 되죠. 송치하면 안 됩니다. 불송치결정. 근데 만약에 그런데도 미친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 그럼 법원은 그냥 뭔 개소리야. 처벌할 수 없어.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의 면소 판결입니다. 면소 판결. 면소 판결을 네모로 묶으시고 하나표를 옆으로 빼가지고 뭐라고 쓰면, 범죄는 성립됐으나, 범죄는 있어요. 범죄는 성립됐지만 처벌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처벌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처벌할 수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얘가 죄는 죄는 범인이 아닌 건 아니야. 그러니까 무죄는 아니에요. 죄는 있지. 죄는 있는데 검사가 오랫동안 불기소했기 때문에 이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면소예요. 그래서 범죄는 저질렀는데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거로 면소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처벌을 못하니까 당연히 몰수증, 부가형도 선고할 수 없는 거죠. 부가형도 안 되는 거예요. 좋고요. 넘기시면 특례 완장인데, 이 특별법은요, 특례는 핵심은 특례는 되게, 여러분, 특례는 당연히 시효 연장입니다. 왜냐면 이제 시효라는 건, 시효는 실체, 진실, 발견에 저해가 된다는 거죠. 아니, 오래됐다고 처벌 못 한다는 건 좀 진실 발견에 저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특례를 해갖고 시효를 연장합니다. 시효를 연장해요.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성폭력 범죄죠. 성폭력 범죄는 보통 특히 이제 피해자가 이 신고를 미룰 수도 있고 어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폭력죄는 시효를 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닙니다. 미성년자든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이든 미성년자, 아직 성년이 되기 전에 성폭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범죄가 끝난 때부터가 아니라 성년에 다른 때부터입니다. 항상 성년에 다른 때부터. 그만큼 시효가 연장되는 거예요. 시효가 연장되는 거예요. 요새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 아무리 기간이 지났어도 DNA는 확실한 증거거든요. DNA가 남아있다. 범죄 현장에 DNA 남아있으면 무조건 시효가 10년 연장돼요. 보시면 되고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더 추가할게요. 아동학대도 성범죄 못지않게 나쁘기 때문에 아동학대 범죄는 당연히 뭐죠? 이것도 성년에 달한 때부터 똑같습니다. 아동학대도 성년. 그 다음에 시효 배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태완이 사건이라고, 대구에서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그러니까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요거 보세요. 사람을 살해했어요. 살인범인데
사람을 살해했어요. 살인범인데 사형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람을 살해했는데 사형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범죄죠. 이때는 아예 시효를 배제합니다. 시효를 배제해요. 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시효를, 그러니까 살인죄에서 사형에 해당할 정도의 살인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영구 처벌한다. 영구히 처벌한다. 영구 처벌. 언제든 처벌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다만 방조는 그렇게 중대한 거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니까 방조는 제외돼. 방조는 강경하기 때문에 종범은 제외입니다. 여러분 이거 살짝을 종범을 포함으로 바꿔내는데 포함이 아닙니다. 포함이라면 가로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종범은 제외되는 거야. 포함 아닌 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법 시행의 범한 전데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 적용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소급표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 법 이미 완성된 건 건드릴 수 없겠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된 죄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시효가 25년이라고 쳐봐요. 사형이 25년이죠. 그러면 24년 전에 범한 죄까지는 다 이제 처벌되는 거야. 근데 이미 26년이 돼갖고 완성됐다. 완성된 건 건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다가 여러분 부진정 소급표 인정, 부진정 소급표 인정이라고 좀 메모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같으면 됩니다. 언제나 그런 거예요. 되시고요. 헌정 파견 했고요. 했죠. 이건 대통령에서 했고요. 선포범죄. 그 다음에 이제 선포범죄 몇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 좀 두서없이 돼 있는. 여러분 요거 또 같이 해볼게. 13세 미만. 한테 무슨 짓입니까? 13세 미만 사람. 그 다음에 신체, 정신 다 장애자 있는 사람은 이제 성범죄는 시효를 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애들이거나 장애 있는 사람한테는 시효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영구 처벌이죠. 아까 살인죄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것처럼 영구 처벌됩니다. 아래도 마찬가지고요. 됐죠? 그 다음에 시효를 연장 배제. 여러분 공소시효를 요거만 조심할게. 공소시효를 정지 연장 배제. 요거만 정지 연장 배제는 여러분 요거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겁니다. 피고인에게 불리. 왜냐면 공소시효가 유리한 건데 유리한 시효를 정지하거나 연장한다는 얘기는 시효를 연장하면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피고인이 처벌을 더 받을 기회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시효가 정지 연장 배제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에 대한 규정을 안 뒀어요. 여러분 규정을 두면 규정대로 하면 돼요. 자, 경과 규정을 두면 되는데 경과 규정 부칙이야. 부칙을 안 둔 거예요. 부칙을 안 뒀어. 그러니까 피고인한테 불리한 개정을 하면서 부칙을 안 뒀단 말이죠. 부칙을 안 뒀어요. 근데 이거 좀 어려운데. 그런데 여러분 요거만 조심하면 돼. 그러니까 소급표라는 부칙도 없어요. 부칙이 있으면 부칙에 따라 해결하면 되는데 그것도 없단 말이죠. 일단은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 원칙이 존재할 수 없는 터. 여러분 요게 뭐냐면 이 보편타당한 일반 원칙. 이게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죄형 법정주의. 이 형법이라면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무조건 소급표를 금지하면 돼요. 형법이라면. 그지? 형법은 죄형 법정주의가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불리한 소급표는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지금 불리한 소급표는 부칙이 있거나 없건 인정할 수 없는데 이거는 지금 형소법이기 때문에 부칙이 없을 때 소급표 인정 여부는 이 죄형 법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고 그냥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한다. 특히 헌법상 적법 절차 정신을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 표현 조심해야 돼. 보편타당한 일반 원칙, 즉 죄형 법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 이런 것도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하겠다. 이것이 바로 판례의 정신이죠. 요거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형소법에서는 신중히 판단하니까 요거 앞 페이지 넘어갈게요. 요거 부진정 소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같은 건 아니네. 아무튼 요 신중히 판단하니까 부진정 소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까지가 우리의 기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공소시효였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우리가 공판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공판은 시효에 비해서 무지 쉽습니다. 무지 쉽.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공소 여기까지 어려웠고 이제 소송의 주체로 들어가는 건데 조금만 보고 쉬실까요? 보면 소송의 주체인데 여러분 이 소송을 공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판. 그럼 공판의 주체인데 여러분 공판은 증거를 조사하는 건데 항상 공판의 핵심은 공정성이에요. 뭐라고요? 공정성. 공판은 공정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공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공판에서 여러분 저를 믿으시고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법원은 절대로 혼자 일할 수가 없어요. 혼자 일할 수가 없고 반드시 여러분 같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공판기를 열어야 돼. 공판기를 여는 거야. 공판기는 다른 말로 공판정이라고 해요. 공판정. 이게 시간적으로 길이라고 한다면 공간적으로는 공판정. 이게 법정이죠. 공판정. 공판기일, 공판정. 열어요. 그래서 다 모입니다. 법원. 검사, 피고인, 모여요. 다 모입니다. 피고인 혼자 부르니까 이게 변호인이 붙습니다. 변호인이 붙는 거야. 그리고 증인. 다 부르는 거죠. 우리가 말씀드렸지? 교호심하는 거야. 당사자주의라는 교호심하는 거야. 그리고 방청객까지 모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굳이 한번 욕심을 내본다면은 법원이 나오면요. 법원은 직권이라 그래요. 법원은 뭐라고요? 직권. 이제 나올 거야. 직권. 그 다음에 재판의 주체니까. 그 다음에 검사 피고인은요. 검사 피고인 라인을 당사자. 변호인은 보조자. 피고인은 보조, 서포트하는 거야. 느낌 오죠? 그 다음에 증인은 당사자도 아니지만 관계인. 증인은 관계인이라. 사건 어쨌든 관계인이고, 관계인과 구별되는 게 일반이죠. 방청객은 일반인.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판의 기본. 다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일반인, 전혀 관계도 없는 일반인도 방청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공개입니다. 뭐라고요? 공개. 주의까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건과 관계없는 방청까지 일반인도 방청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제 공개주의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 됐습니다. 넘기시면 여러분 이거 소송 주체 여러분이 읽어보고 소송 주체 발생 주체가 되고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 뭐 그냥 밑으로 이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 이게 주체죠. 주체입니다. 재판의 주체인 법원, 공소를 하는 검사, 방어의 주체인 피고인 주체입니다. 변호인은 보조자니까 주체가 아니에요. 보조자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당사자는 검사 표현 당사자. 우리는 당사자주의. 쓸게요. 교호신문 제도라고 써보시면 될 것 같고. 보조자는 주체 아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건 화이트로 밀어버려요. 검사의, 요건 지워버리십시오. 요건 지워버리시고, 요것만. 피고인의 보조로서는 변호인이 있다. 이건 보조인 대리인 떨어지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관여자. 여러분, 관여자인데, 여러분, 관계는 말 별도로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관여자라고 합치시면 돼요. 관여자. 절 믿으세요. 관여자, 관계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구별하지 않으니까 지워버리고, 증인입니다. 증인이죠. 여러분, 고소인이 참고인이 됐다가, 고소인 고발인이 참고인이 됐다가, 증인이 되는 거야. 같은 사람이야. 고소인 고발인이 참고인이 됐다. 수사 단계에서. 그러니까 수사 개시 단계에서는 고소인 고발인이고요. 수사 단계에서는 참고인이고, 욕심을 내면 공판 단계에서는 증인이 되고 다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여자, 관계자라고 관계인, 관여자 같은 말. 여러분 관여자를 관계라고 썼다고 틀리지 않습니다. 관여자, 관계인 같은 뜻입니다. 이것도 지워버리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지우시고 검사. 이제 경찰이 보조 아니니까 지워버리시고요. 요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법원입니다. 법원은 보통 직권이라고 말하는데 법원의 종류에서 여러분 국법상 의미의 법원인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국법은 헌법이에요. 헌법상 의미의 법원은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으로서의 법원이죠. 그냥 가면 국가기관의 법원이야. 그래서 이건 법원조직법상의 법원이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우리는 소송법상 의미. 이 소송법은요. 형사 소송법을 말하는 거고 당연히 국가기관이 아니라 이거는 재판기관이죠. 여기 있네. 재판기관 법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원이라고 말하면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소송판사 법인은 합의부와 단독판사가 있어요. 합의부는 3명. 단독판사는 1명. 이렇게 되는 거죠. 합의부와 단독판.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3번은 안 봐도 되는데 그냥 안 봐도 되고 여러분 직무상 독립이야. 동일체 아니에요. 검사는 동일체인데 판사는 직무상 독립이라고 쓰면 돼요. 직무상 독립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시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합의부와 단독반이 있는데 그 다음을 보셔야 되죠. 그 다음 보셔야 되는 게 단독죄 1명. 이거 여러분 1심은 단독죄가 원칙입니다. 1심은 병용은 되고 있지만 1심은 단독죄가 원칙이한
합의제는 2명 이상이라고 지어버리고 3명입니다. 3명. 3명의 법관. 3명의 법관으로, 3명으로 요내는 법관을 합의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소심은 항상 합의제예요. 상소심, 요것만 항상 합의제입니다. 상소는 2심, 3심이야. 2심, 3심은 언제나 합의제. 그러니까 1심은 단독 합의일 수 있지만 단독이 원칙이고, 상소심은 언제나 합의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안 봐도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용어 좀 읽을 건데, 여러분 요거 볼게요. 수소법원이란 말. 수소법원은 공소를 제기받은 법원이요. 공소를 제기하면 소송을 유지해서 심판법원, 심판법원이라 수소법원이라 요 정도 개념을 익혀셔야 돼요. 그래서 수소법원이 합의부일 수도 있고 단독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느낌만 가시면 되겠어요. 수소법원 개념 아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거 몇 페이지입니까? 402페이지 보면 재판장 수명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재판장에다가 재판장 수명 이렇게 돼 있고 잠깐만 재판장에다가 별표 하나 치고요. 그 다음에 재판장 수명박과 두 개를 묶으셔서 여기다가 합의부라고 쓰시고 합의부라고 쓰시고 합의부가 3명인데 그래서 합의부가 3명이면 그 중에 재판장이 1명이고요. 1명이고 수명박관이 2명인 거죠. 뭐 좌배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3명일 때 이제 그 서열을 정해줘야 돼요. 따까리가 있고 그다음에 에이스가 있죠. 에이스가 재판장이죠.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1명이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 재판장 요걸 미쳐야 돼요. 재판장은 공판 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에요. 진행에다 붙이고 소송지휘권. 그러니까 소송지휘권은 재판장이 행사합니다. 소송지휘권은 재판장이 행사하는데 피고 사건의 심리와 재판에서는 다른 법관이 바로 아래에 나와 있는 수명법관이에요. 수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 거죠. 거기다가 밑줄치고 합의의 의미죠. 합의의 의미. 합의 보는 거야. 명령하는 거 아니야. 합의의 의미라고 쓰시고요. 의가 너무 많네. 합의의 의미. 그러니까 재판장은 재판할 때는 합의 보는 거야.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다만 소송 지휘만 혼자 하는 거죠. 소송 지휘만 혼자 하는 거고 재판할 때 합의 본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안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합의체 법원이 어떤 명령, 소송행위를 어제 법원이 하는데 명령하면 명을 받았으니까 수명법관입니다. 수명법관. 그래서 합의부는 재판장과 수명법관으로 구성되고 이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판사는요. 수탁판사는 다른 법원이야. 다른 법원이니까 이 다른 법원은 쉽게 말하면 수소법원이 아닙니다. 수소법원이 아니라 수소법원이 다른 법원한테 뭔가 부탁한 거야. 그러니까 서울에서 재판하다가 부산의 법원한테 이거 좀 조사해서 보내주세요라고 자갈시장 가서 좀 조사해서 보내줘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 촉탁이 부탁이에요. 부탁. 왜 어렵게 쓰지 뭐냐. 부탁을 할 때 부탁을 받은 법관이 수탁판사입니다. 수탁판사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기다 하나만 쓸게요. 제가 그런 데 한번 써볼게. 수탁판사가 물어본 거냐면 여러분 여기 쓸게. 수탁판사는 수탁받은 범위 내에서는 수소법원과 동일합니다. 부탁을 받았으니까 수소법원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근데 엄마가 어디 일 가면서 애를 잠깐 옆집 아줌마한테 맡길 수 있어요. 옆집 아주머니한테 애를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주머니가 이제 수탁 받은 거야. 애를 위탁 받은 거지. 그러면 그 동안에 애는 옆에 아주머니를 엄마처럼 믿고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탁판사도 수탁받은 범위 내에서는 수소법원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재판장 발표하고 수명과 수탁판 이거 두 개는 같은 수시니까 구별만 하시면 돼요. 자, 적어드린 거하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건 그 다음입니다. 좀 어려운데 수임판사는 별표를 3개 쳐줘야 돼요. 수임판사가 시험에 나오는데 수임판사는 수법원과 독립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수법원은 공소를 제기받은 법원 아닙니까? 여기다 쓸게. 주로 수사단계. 주로 무슨 단계? 수사단계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권한 행사하는 거죠. 이건 재판 아닐 거지. 그러니까 수사법원은 공소를 제기받아서 재판하는 사람이 수사법원이고 수임판사는 주로 수사단계에서 별도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다 썼죠? 이건 지울게요. 여러분 보면 수사는 증거 수집이고 공판은 느낌은 뭐죠? 증거 조사죠. 증거 조사하는 거야. 자, 그러면 공소를 제기해서 증거 수집해서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증거 조사하는 거예요. 수사는 증거 수집,
공부하는 증거조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에서 바꿀게요. 이게 아닌가?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증거를 수집할 때, 수사는 증거를 수집하는 건데, 이때 순수히 증거 안 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제 수사할 필요도 있어요. 강제 수사할 필요도 있죠. 강제 수사할 때, 이 강제 수사는, 영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영장은 법관이 발부해야 돼. 법관이 발부해야 되는데 법관이 발부하는 거죠. 들어본 적 있죠? 근데 아직 공소가 제기 안 됐으니까 소법원이 없잖아. 그러니까 영장 발부판사,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를요. 영장 발부판사, 이게 바로 수임 판사죠. 그러니까 수사단계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죠. 두 번째, 하나만 더 할게. 제가 가리키는 범위는 아닙니다만 영장 발부판사, 이게 수임 판사. 두 번째는 증거 수집하는데 이 증거가 곧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를 약간 미리 조사해야 돼. 없어지기 전에 왜 증거가 휘발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는 증인이 나이가 되게 많아. 증인이 98세 박득승옹이에요. 득승옹은 지금 내일을 기억하실 수가 없어요. 요새 100세 사시지만 아무튼 위험하잖아. 재판까지 해서 돌아가셔서 미리 조사해서 보전해야 돼. 이게 바로 증거 보전이야. 증거 보전. 요거죠. 증거 보전. 그래서 요거는 미리 조사인데 조사를 법관이 해야 되니까 이것도 수사기관 수집만 하는 거지 수사기관이 조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수집하는 사람이 조사까지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증거조사. 그래서 증거를 조사하는 게 바로 수임 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 그래서 영장 발부, 증거 보전. 요게 바로 수임 판사입니다. 수임 판사인데 이게 좀 어려운데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수임 판사는 두 개야. 강제 수사할 때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 그다음에 미리 증거를 조사해서 보존하는 판사. 이게 수임 판사인데 문제는 뭐냐면 결론부터 말할게.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게 어떤 거냐면 법원은 수소법원이요. 수소법원의 결정, 수소법원은 같이 써볼게. 판결할 수도 있고 결정할 수도 있어요. 수소법원은 판결, 결정할 수 있는데 써볼게.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상고. 판결은 수소법원의 결정은 항고합니다. 그냥 써면 항고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수소법원이 재판장 수명법관이에요. 재판장, 그 다음에 수명법관인데 일반적으로는 재판장이 하지만 재판장이 수명법관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얘들이 그러니까 재판 수명은 결정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소법원은 판결하고 결정하는데 판결은 항소, 상고. 소법원의 결정은 항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소법원이 재판장이나 수명법관 나눠줘갖고 결정할 수 있다고. 판결은 못하고. 재판 수명법관은 이때 결정에 대해서는 준항고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전부 다 수소법원 라인이라는 거죠. 공소가 제기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전 단계, 수사단계의 수임 판사는 수소법원도 아니고 재판장 수명법관도 아니기 때문에 요거만 읽으시면 돼요. 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지방법원 판사, 이걸 보니까 낫겠네? 판사가 압수영장 발부 재판. 이 판사가 바로 뭐죠? 수임 판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법원이라고 나오면 수소법원을 말하는 거고, 판사라고 나오면 수임 판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판사의 결정은, 얘는 법원도 아니고 재판장 수명법관도 아니니까 준항고도 안 되고 항고도 안 됩니다. 불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걸 알아둬야 돼. 수임 판사는 수소법원도 아니고 군형 개발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수임 판사는 여기 어디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항고도 안 되고 준항고도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수임 판사 결정은 안 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 각주는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례 체크하시고요. 여기까지가 법원의 종류였습니다. 여러분 재판장 잘 기억하시고요. 수임 판사가 시험에 나오니까 재판장하고 수임 판사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하를 바꿔서 법원의 관할을 볼 텐데 관할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관할은 다음 시간에 관할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정리해서 관할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